절삭 조건의 수정인데 이제 먼저 그 가공한 가공물의 거칠기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렇게 이제 다듬질 절삭이 있고 이제 또 거친 절삭이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는 이제 거친 절삭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다듬질 절삭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거친 절삭이냐 다듬질 절삭이냐를 이제 우리가 조건 설정을 할 때 가장 고려돼야 될 것이 이제 제일 먼저 내가 사용하는 공구의 재질이 뭐냐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공하려고 하는 이 공작물의 재질이 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절삭 어떤 조건이 달라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절삭 공구와 절삭하려고 하는 공작물의 재질을 고려를 해서 그 조건을 설정한다 하는 것이 있고요. 이제 실제 어떤 가공상에서 보면 기계의 어떤 종류를 안 따지고 가공이라는 거 하나로만 보면은 메리트가 하향 절삭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기계에 따라서는 하향 절삭을 해서는 또 안 되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범용에서는 상향 절삭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 상향 절삭이나 하향 절삭에 대해서 뭐 또 궁금한 게 있나요? 뭐 하향 절삭을 할 수 있는 뭐 기계적인 특성 같은 게 있어요? 예, 바로 이제 일반 범용 그 밀링 머신에서는 하향 절삭을 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이제 그 리드 스크류에 백래시가 있어요. 이쪽 가는 방향으로 갔다가 반대로 갔다면 그 유격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격만큼이 확 달려 들어가면 잘못하면 이제 엔드밀이 부러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일반 범용에서는 하향 절삭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아주 그 절삭력이 작게 걸릴 수 있도록 최종 가공하는 그러한 정도로 아주 절삭량을 작게 넣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 반면에 이제 최근에 나오는 CNC 밀링 머신 같은 경우는 그 백래시 제거 장치가 다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그 CNC 밀링 머신에서는 그 하향 절삭을 하든 상향 절삭을 하든 하향 절삭을 하든 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기계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구분을 잘 해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더 이상 궁금한 거 없나요? 그 저희가 범용 수직 밀링 머신을 하면서 상향 절삭을 주로 거친 절삭도 많이 하는데 공구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향 절삭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없을까요? 그 공구가 파손되는 이유는 이제 크게 보면은 그 절삭 깊이를 너무 많이 넣었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공구 자체를 이제 정확하게 안 물렸을 경우 또 이제 그런 경우에 회전하게 되면은 떨림이 발생하거든요. 이 가장 취약한 것이 이제 실제 기계 가공하면서 떨림이 발생하는 경우에 공구 파손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그 떨림은 이제 같은 공구를 사용하더라도 실제 기계 강성 자체가 약하면 또 떨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계 종류에 따라서 선택하는 공구도 이제 좀 달라야 되고 그때의 회전수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가공을 하게 되면 이제 공구 파손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또 실제로 그 가공하는 그 공작물의 재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알루미늄 같은 것은 연질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절삭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반면에 이제 이런 스틸 특히 이제 공구광 같은 연광이 아니고 공구광일 경우는 훨씬 더 이제 경도가 높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그 커터의 회전수도 낮추고 이송도 작게 하고 그 다음에 절삭 깊이도 작게 해서 그 공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충분히 대답이 됐습니까? 네. 예.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절삭 조건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절삭 공구와 공작물의 강도, 경도 등 기계적 성질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계 가공 시 떨림이 발생하면 가공면을 거칠게 할 뿐만 아니라 밀링 커터의 수명을 단축시키며 생산 능률을 떨어뜨리는데요. 떨림의 원인은 복잡하나 기계의 강성, 밀링 커터의 정밀도, 일감의 고정 방법, 절삭 조건 등을 조정하면 떨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작물과 커터를 기둥이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이 하고 커터의 비틀림 각을 적절히 선정하며 기계 각 부분의 미끄럼 면 사이의 틈새를 없애면 떨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향 절삭과 하향 절삭을 구분해 봤는데요. 밀링 커터의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일감을 이송하는 것을 상향 절삭이라 하고 또 밀링 커터의 회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일감을 이송하는 것을 하향 절삭이라 합니다. 일반 범용 밀링 머신에서는 하향 절삭을 거의 하지 않는데요. 이송 나사에 백래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나온 CNC 밀링 머신의 경우 백래시 제거 장치가 장착되어 하향 절삭과 상향 절삭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격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제품 불량 방지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합니다. 책과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며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모두 맞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절삭을 할 때 공급하는 에너지는 여러 가지의 형태로 소비되며 이때 소비되는 에너지는 대부분 열로 변화하는데요. 가공물에 전달되어 내부에 존재하는 열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내분열입니다. 틀렸습니다. 부끄러움의 탄식인가요? 절삭 온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것은 1번 공구의 마모, 2번 공구의 수명, 3번 가공 치수, 4번 가공물의 재질. 4번입니다. 정답! 가공물을 200에서 800도씨로 가열하여 재료의 경도를 감소시키고 절삭 저항도 감소시키는 가공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주관식 문제의 약한 모습입니다. 절삭 유제의 사용 목적이 아닌 것은 1번 세척 작용, 2번 밀폐 작용, 3번 냉각 작용. 2번입니다. 정답! 나이스! 광유에 비눗물을 첨가하여 유화한 것으로서 원액과 물을 혼합하여 사용하며 냉각 작용이 비교적 크고 윤활성도 있으며 값이 저렴하여 널리 사용하는 절삭제 종류는 무엇인가요? 조경합금.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광물 성유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원액과 물을 혼합하여 사용하며 표면 활성제와 부식 방지제를 첨가하여 사용하는 절삭제로 고속 절삭 및 연삭 가공액으로 많이 사용하는 종류는 무엇인가요? 절삭류. 무슨 절삭류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틀렸습니다. 문제 안에 답이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양쪽 마찰면이 서로 미끄러지면서 닿는 경우에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마찰면의 요철 부분이 접촉하여 마찰 저항으로 나타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마찰 저항.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완전 윤활 또는 후막 윤활이라고 하며 막에 의하여 슬라이딩 면이 유막에 의해 완전히 분리되어 균형을 이루게 되는 윤활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경계 윤활, 2번 극압 윤활, 3번 유체 윤활. 1번입니다. 틀렸습니다. 이번 문제는 더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는데요. 무명이나 털 등을 섞어 만든 패드 일부를 오일통에 담가 전월의 아래면에 모세관 현상으로 급유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비말 급유법, 2번 패드 급유법, 3번 적하 급유법. 1번입니다. 틀렸습니다. 역시 어려웠나 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절삭 공구의 이송 궤적에 따라 형상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절삭 공구 날의 기하학적인 형상에 따라 가공 형상이 결정되는 가공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총형 가공. 정답! 총 10문제 가운데 3문제를 맞췄습니다. 조금 더 분발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는 이제 절삭할 때 그 이제 에너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소비가 되는데 이 에너지가 절삭열의 그 형태로 전부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엔더밀 가지고 공작물을 가공하고 나서 이거 떼어낼 때 보면은 뜨거워진 걸 느낄 수가 있죠. 네, 뜨거워. 그게 결국은 이제 내부에 열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절삭 온도 혹은 절삭 열이라고 이제 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공물 일반적으로 교육하면서는 뭐 이런 게 없는데 이제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특정한 어떤 그 공작물 이런 거는 이제 그 가열을 해가지고 한 200도에서 800도 정도로 가열을 하면은 경도가 떨어지거든요. 네. 경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공구를 엔더밀로 절삭을 할 때 그 공구의 마모가 덜 될 수 있는 쉽게 절삭 저항도 작고 이래가지고 쉽게 가공할 수가 있는 방식이 하나인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고온 절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있는 것은 이제 냉각 쪽의 건데 강물 위에 이제 비누 그런 성분을 첨가해서 이제 유화한 것으로서 그 원액하고 이제 물로 섞여서 그렇게 사용하고 이게 이제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절삭료로 제일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화유라고 유화유 종류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그 고속 절삭하고 이럴 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절삭제가 있는데 이제 연삭에서도 마찬가지로 쓰고 이렇게 원액하고 물을 강물 석류를 원액하고 물하고 이제 혼합해서 사용하면서 이제 그 표면 활성제와 부식 방지제를 또 첨가해서 쓰는 그러한 재료는 이제 일반적으로 수용성 절삭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7번 문제는 이제 마찰 저항이라는 건데 이제 그 양쪽 그 면이 마찰면이 서로 이제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닿을 때 이제 발생하면서 그 일반적으로 그 요철 부분에 접촉해서 마찰 저항을 나타내는 건데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미끄럼 저항, 미끄럼 마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쪽 8번이네요. 8번에는 이제 그 윤활 종류 중에 이제 나오는 건데 이제 완전 윤활이다, 후막 윤활이다. 이제 윤활이 잘 됐다는 의미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유체 윤활이라고. 유체 윤활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경계 윤활이라든가 극압 윤활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하중을 못 견디고 윤활의 역할을 못 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경계나 극압 윤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9번 문제에 있어서는 이 무명이나 털 이렇게 어떤 이제 실 같은 거를 섞여서 만들었던 패드를 이제 그 오일 통에 담가 가지고 그 전화레멜에 그 실을 통해서 이제 이 그 기름이 이렇게 쭉 급유가 되겠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결국 패드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패드 급유법이라고 그렇게 하죠. 나머지는 이제 다 맞았었는데 요거 외에도 뭐 궁금한 게 있나요? 지금 보니까 수용성 절삭류를 알게 됐는데 수용성 절삭류 말고 지용성 절삭류도 있잖아요. 그럼 지용성 절삭류만의 특징이라든지 장점이 있을까요? 지용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 뭐 기름 그 자체를 가지고 이제 바로 이용하다 보니까 어떤
그 수용성보다는 그 냉각 효과는 좀 많이 떨어지는데 이제 어느 가공면을 아주 반듯반듯하게 이제 잘 내야 될다 이럴 때 이제 그 지용성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수용성보다는 많이 안 쓰고 특정한 때만 사용하는 그러한 절삭류가 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절삭 온도는 절삭할 때 발생한 열이 가공물에 전달되어 내부의 절삭열로서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공물도 절삭 온도의 상승으로 열팽창을 하므로 절삭할 때는 절삭 온도가 높아지지 않는 절삭 조건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절삭 유제는 기계 가공에서 절삭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냉각작용, 윤활작용, 세척작용을 하며 절삭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그 종류로는 수용성 절삭유, 유화유, 광유, 지방질유, 석유, 고체 윤활제 혼합액, 첨가제 등이 있습니다. 윤활제는 이송이나 회전하는 안내 부분의 두 물체 사이에 공급되어 마찰 저항을 줄이고 미끄럼을 원활하게 하여 기계적 마모를 감소시킵니다. 윤활의 목적은 윤활작용, 냉각작용, 밀폐작용, 청정작용, 방청작용 등이 있습니다. 윤활 상태에는 유체윤활, 경계윤활, 극압윤활이 있는데요. 슬라이딩면이 유막에 의해 완전히 분리되어 균형을 이루게 되는 윤활의 상태를 유체윤활이라 하며 완전윤활, 후막윤활이라고도 합니다. 총형 가공을 이해하기 위해 강사님의 안내를 받아 기어 가공 기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기계에서는 헤리컬 기어를 가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는 CNC 기어 호핑 머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헤리컬 기어는 자동차라든가 산업기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어의 종류로서 일반 스퍼 기어에 비해서 이 각도가 주어져 있는 헤리컬 기어를 씀으로 해서 소음이라든가 진동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헤리컬 기어입니다. 다음으로는 범용 기어 가공기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공하고 있는 것은 평기어, 즉 스퍼 기어로 가공하는 것으로서 평행한 두 축의 어떤 동력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기어가 되겠습니다. 이 기어를 가공하는 것을 바로 호브라고 그러는데 이 호브의 회전에 의해서 기어가 절삭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 호브 공구는 하이스 재질에다가 이렇게 코팅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절삭유를 주면서 가공함으로써 공구의 수명도 길게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서 스퍼 기어가 완성되면은 완성된 기어를 기어 측정기에 가서 측정해서 제대로 됐는지를 검사한 후에 우리가 실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기어를 가공하는 산업 현장에 와가지고 실제 여기 CNC 호빙 머신에서 기어를 가공하는 것을 봤고 또 저쪽에 있는 그 일반 범용 호빙 머신에서 기어를 가공한 것을 우리가 전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실제 가공한 기어와 이 기어를 가공하기 위한 공구인 호브를 이렇게 가져다 놓았는데 이 기어는 웜 기어로서 이제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쪽에 가면은 감속기를 써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용되는 것이 바로 이 웜 기어가 되겠고요. 그 산업 현장에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기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스퍼 기어, 평기어라고 그러죠. 평기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은 동일한 선상에 있는 동력축이 있을 때 거기에
동력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기어가 이 평기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어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옆에 있는 호브라는 공구를 이용해서 호빙 머신에서 이 기어를 가공하게 되는데, 이 공구는 HSS, 즉 고속도강에다가 이렇게 TIN이라든가 TIAL에 코팅을 입혀가지고 좀 더 수명을 늘리고 절삭 속도 높일 수 있게 만든 공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기어류들은 바로 이러한 호빙 머신과 이러한 호버를 이용해서 가공하고 또 측정까지 해서 이상이 없을 때 실제 자동차라든가 산업 현장 기계에 사용하는 이러한 기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그 기어에 대해서 이 기어를 가공하는 산업 현장에 나와서 실제 가공하는 모습하고 그걸 가공하는 공구,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측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기어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평기어는 원통 기어로 기어의 이 줄기가 축과 평행하며 두 개의 외기어가 서로 맞물립니다. 헬리컬 기어는 단기어의 단차를 무한히 엷게 하여 이 줄기가 비틀어진 곡면으로 된 기어를 말합니다. 평기어보다 기어의 이가 부드럽게 맞물리기 때문에 이물림이 원활하여 진동이나 소음이 줄고, 또 평기어보다 접촉선의 길이가 길어지므로 큰 힘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호빙 머신은 호브라고 하는 공구를 사용하여 기어를 절삭합니다. 가공물을 고정하는 축은 수평인 것과 수직인 것이 있는데 그중 수직인 것이 널리 사용됩니다. 보통 호빙 머신으로 절삭할 수 있는 기어는 스퍼 기어, 헬리컬 기어, 웜 기어 등입니다. 그 기어 가공,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총형 가공의 일부라고 하는데, 네. 이것을 실제로 가공하고 있는 업체에 가가지고 그 가공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어떠한 가공상의 어려움이 있는지, 혹은 또 그 기어를 가공한 다음에 이제 측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 네. 이런 이제 평기어라고 하는 스퍼기어도 있고, 이제 이렇게 각도가 지어진 헤리칼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산업 현장에 혹은 자동차에 기어 가공하는 현장에 가서 네. 거기 가공 전문가들하고 기어 가공이나 측정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그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여기서 가공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장비는 그 CNC 호빙 머신이고요. 네. 지금 여기 호빙 머신에 가공하고 있는 기어는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헬리컬 기어입니다. 아, 예. 그 헬리컬 기어는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헬리컬 기어는 자동차의 그 트랜스미션, 예. 변속기, 수동 변속기와 예. 자동 변속기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헬리컬 기어 중에도 이제 모듈이 크기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대략 얼마에서 얼마 정도까지를 사용합니까? 자동차용 그 변속기 기어는 모듈이 1부터 예. 모듈이 한 3.5까지 정도가 예. 가장 많이 예.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실제 이 헬리컬 기어를 가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운 점이라든가 아니면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려운 점은 호브의 그 각도와 예. 기어의 각도를 알아야 그 각도에 맞게끔 예. 기어의 그 헬스 앵글 각도를 틀어야만이 원하는 기어를 뽑아내요. 예. 앵글이 맞아야 되고. 예. 호브에도 각도가 있고 예. 기어도 각도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수치상으로 계산해서 그 알맞은 그 각도에 맞게끔 틀어서 강화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호버라는 공구, 기어를 가공하는 공구가 이거 호버인데 네네. 호버를 예전에 봤을 때는 전부 그 고속도강 HSS로 돼 있어가지고 네. 색깔이 좀 검은 쪽인데 최근에 거 보니까 전부 황금색이 나더라고요. 아, 그 이것은 코팅 예, 종류에 따라서 예, 황금색이 나는 경우가 있고 예. 검은색이 나는 경우가 있고. 아, 예. 그 이제 코팅을 하게 되면 공구의 수명이 느는 건가요? 아, 예, 그렇습니다. 아, 코팅을 하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의 코팅 전과 공구 수명이 30에서 예. 심할 경우는 몇 배 이상 차이 나요. 굉장히 수명을 늘림으로 해서 이제 공구 비용이라든가 생산성이 늘 수 있는 그런 쪽이 되겠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단 호버를 세팅해서 일단 이것은 CNC 기계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러면 일단 세팅해서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기계 자체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제 네. 다 돌아갈 텐데 뭐 대략적으로 하나 가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자동차용 기아는 예. 조그만 기어류는 한 8초에서 10초 정도. 그렇게 빨리 아, 예, 됩니까? 가능하고요. 좀 큰 것들은 한 몇 분씩 걸리는 기어도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기어가 정밀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그 면도 또 좋아야 되고 그래야만 이제 그 소음이나 진동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아마 네. 상당히 정밀한 작업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예, 예. 어쨌든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자동차에 아주 중요한 그 부품의 일부를 진짜 잘 해주셔서 저희들이 어떤 품질 높은 그런 승용차를 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총형 가공이란 절삭 공구의 이송 궤적에 따라 형상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절삭 공구날의 기하학적인 형상에 따라 가공 형상이 결정됩니다. 총형 공구에 의한 기어 절삭은 공구의 모양을 절삭하는 기어의 치형에 맞추어서 기어 소재 원판을 같은 간격으로 분할하면서 한 이씩 가공하여 기어를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살펴본 기계는 호빙 머신인데요. 호브와 가공물의 상대 운동은 호브를 웜, 가공물 소재를 웜 기어라고 하면 상호 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절삭유제 같은 거 새로 배우면서 수용성이나 지용성 절삭유제는 많이 들어봤는데 새로 절삭유제로 뭐 유화유 같은 걸 들어봤는데 비눗물을 유화시켜서 윤활성이 좋고 냉각수도 좋다고 하고 값이 싸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걸 처음 들어봐서 그게 기억에 남는 거. 그 기어를 가공하는 호빙 머신도 이제 범용 호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CNC 호빙 머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그 밀링 가공에 대한 기본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설령 총형 쪽으로 가더라도 그 공구의 형태가 좀 달라지고 기계가 이제 좀 달라질 뿐이지 절삭 가공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다양하게 뭐 그런 총형 가공을 못 하더라도 이 절삭 가공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밀링에서만 다양하게 범용 혹은 CNC까지 배워둔다면 이 학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 나가서도 금방 그러한 총형 가공까지도 적응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기본을 충실하게 배워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